세계 최고의 테크 플랫폼들이 다 스토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지구에 대한 거대한 선점 경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제국을 만들려고 하면은 각기 다른 나라에 있는 환경에 가장 최적화한 디지털 기술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어떤 거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토리테크 전쟁책 집필하신 류현정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자님께서 유튜브 촬영은 처음이시라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저도 또 귀 기울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처음이시니까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신문에서 첫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비즈가 창간될 때 창간 멤버로 합류를 해가지고 조선비즈에서 정보과학 부장, 주로 IT죠. 그리고 IT조선 취재본부장, 조선일보 디지털 기획팀장 등을 하면서 주로 IT를 취재하거나 아니면 IT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거나 컨퍼런스를 기획하거나 그런 걸 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스토리테크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예. 이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또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예. 네. 얘도 약간 묵직한 단어를 쓰셨는데 특별하게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기술 때문에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파고들이나 이런 게 전쟁과 같고, 그 다음에 최근 3년? 최근 10년은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제목 자체는 출판사에서 이제 정해졌지만 정말 전쟁과 못지않은 손바뀜과 어떤 산업의 뒤바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스토리테크라는 단어가 사실 저희는 좀 생소한데 이 단어는 좀 어떤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책을 낸 후에도 계속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참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첫째는 그 혹시 지하철에서 네네. 그 타블로이드 판으로 된 신문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일단은? 어릴 때 봤죠. 그렇죠. 네. 근데 순식간에 사라졌죠. 지금은 없죠. 완전히. 그리고 지상파 TV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보신 적 언제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뭐 환상의 커플, 내 이름은 김삼수 그 10년 전 드라마거든요. 그때 그 제 시간에 가서 봤지. 지금은 본방사수라는 말조차도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본방을 사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없어진 말 같아요. 이제는 종이신문 그래도 보시는 분들 많지만은 무료 신문을 한순간에 사라졌거든요. 네네. 영화 바람관계 사라지다처럼 그거는 딱 모바일 폰 등장하면서 바로 딱 사라졌고, 신문사라는 건 인터넷의 여파를 되게 천천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받았는데 갑자기 스트리밍 시장은 유튜브하고 넷플릭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지상파는 한순간에 정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는데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고, 그거는 이런 지금 미디어 환경 변화는 기술의 변화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토리 시장, 출판 시장부터 영상 시장에 이르기까지를 테크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스토리 테크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테크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의 양식, 그 다음에 형식, 유통, 생산 방식 모든 걸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 스토리 테크라는 거에. 그다음에 스토리 테크의 두 번째 의미는 더 큰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인가요? 또 지금 부자TV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다 두고 있죠. 그렇죠. 애플, 구글, 뭐 한국으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네네. 세계 최고의 테크 플랫폼들이 다 스토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은 또 왜 스토리 전쟁이 뛰어들었나? 그러니까 현재 스토리 시장은 테크 기반 테크가 추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스토리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이중적인 의미가 다 지금 스토리 테크라는 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스토리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 네. 웹툰, 네이버 어떤 카카오 웹툰 만들어서 지금 스토리 시장을 만들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원천 소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다음에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 구글이 유튜브, 그다음에 쿠팡은 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쿠팡 플레이라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반지의 제왕 시리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실리콘밸리, 한국으로 치면 울산 같은 반도체 공업지대에 나타나는 데인데 지금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라는 거를 우리는 컨텐츠 미디어 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을 네. 지금 뭐 애플이며 네이버며 쿠팡이며 이런 대기업들이 네. 다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네네. 집중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네네. 짚어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돈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윤종록 차관님이라는 분을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네네. 세상에는 두 개의 지구가 있다. 물리적 지구가 있고 디지털 지구가 있다. 디지털 지구요. 디지털 지구.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물리적 지구가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 코로나 시기에 봤지만 우리가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 지구가 어쩜 물리적 지구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디지털 지구에 대한 거대한 선점 경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주 공산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라는 건 최근 한 5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이제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한국엔 네이버 이런 업체들이 디지털 대륙을 무주 공산이었는데 하나씩 늘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플랫폼인데, 플랫폼을 쓰는 사용자들이 있으면 그 제국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제국에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거기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뭐 구독 모델을 만들거나 광고로 돈을 벌거나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았어요. 옛날 검색으로도 모으고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모으기도 하고 물건 팔아서 모으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 치열한 그 제국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겠구나 해서 다들 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최종 선택한 상품이 스토리예요. 스토리로 사람을 모아서 거기서 뭔가 비즈니스를 일으키겠다. 그게 디지털 제국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스토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사실 그런 미디어 컨텐츠에 되게 평소에 소비 활동을 안 하던 사람인데 그런 딱 강력한 이제 IP를 제가 보고 나서 야, 이거는 내가 결제하고 싶다라고 한번 결제한 순간부터는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좀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집필하는 게 횟수로 따지면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 할리우드 100년을 지배해왔던 스토리 시장에 할리우드 회사들이 디즈니, 뭐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IP가 많아요. 네. 훌륭한 작품들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회수해서 넷플릭스에서 못 보게 하고 자기들 독자적인 스트리밍 채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스토리 전쟁에서 넷플릭스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지난 3년간 스트리밍 전쟁, 스토리 전쟁에서 넷플릭스가 일단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는 스토리 산업의 3가지 모델을 얘기를 하거든요. 할리우드 모델,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모델, 그다음 K 모델이 있는데 할리우드 모델의 정점을 찍은 회사가 디즈니예요. 디즈니가 스토리라는 그거 영상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캐릭터에서 팔고, 그 다음에 랜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팔고, 몇 개의 바퀴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가 망하면 저게 뜰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디즈니랜드 성에 가면은 정말 우리 소설을 그냥 읽어도 되게 빠져드는데 그 테마파크에 가면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정점에 이뤄놓은 회사가 이제 디즈니인데 그 디즈니마저도 이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를 못 따라가고 그 이유는 이제 기술 때문인데 디즈니도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500
저는 넷플릭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기술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빌 에커만인가 그분 아시지 않아요? 근데 그분도 그때 이제 넷플릭스는 구독밖에 없잖아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분이 줍줍을 했었거든요. 줍줍했다가 더 떨어지니까 다 팔았어요. 못 기다리고. 그 젊은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서 3개월만 팔았거든요. 5천억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그 판 가격이 지금 2.5배가 올랐었어요. 그 넷플릭스의 저력을 너무 가소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500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없이는 싸게 이렇게 스트리밍을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기술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길래 넷플릭스가 그렇게까지 지위를 견고하게 잡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게 되게 뛰어났습니다. 2008년도 클라우드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만 있었는데 2006년도에 아마존이 실험적으로 네네. 냈어요. 넷플릭스는 그때는 스트리밍 서비스 하지도 않고 DVD를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업체에 불과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자체 전산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먹통이 되는 바람에 3일 동안 우편을 못 보냈었어요. DVD 우편을. 못 보내서 안 되겠다. 클라우드로 가자. 그래서 굉장히 초기부터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축적을 했었고 그때 또 하나 바꿨던 게 뭐냐면은 단일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이면 인증, 그다음에 뭐 결제면 결제 이거를 다 모듈별로 조각조각 개발하고 그거를 연결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3일 동안 다운을 해봤더니 인증 하나 잘못됐는데 전체 시스템이 맛이 가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모듈별로 개발하고 그걸 연결하는 걸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요. 네네. 서비스를 여러 개를 마이크로한 걸 많이 해가지고 그걸 API로 연결을 하는 걸 개발해서 하나가 뻑이 나도 다 문제가 없게 일본에서 서비스가 뻑이 나도 한국이나 유럽이나 아무 지장이 없게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전 너무 많죠. 그럼 혹시 제프리 힌턴이라고 네네. 되게 딥러닝의 아버지 이름 혹시 예. 들어보신 적 예. 있으세요? 그분 지금은 이제 딥러닝의 아버지이시고 4대 천왕 중에 한 분이시지만 인공지능도 겨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겨울인 시절에 연구비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참가하냐면은 넷플릭스가 개최하는 넷플릭스 그 인공지능 대회에 참가를 해요. 상금 얻으려고. 넷플릭스는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줄 수 있으면 상금을 줄게 해가지고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대회를 열어요. 거기에 제프리 힌턴이 자기 제자들, 지금 오픈 AI를 만든 일리아 슈케버 같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대회에 참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그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초기부터 신경을 이제 썼었던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댑티브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되게 좋은 넷플릭스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도 막 넷플릭스 작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될 때 이제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 그 스트리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스트리밍이 될 수 있도록 어댑티브한 기술을 개발을 해놔요. 제가 이 책에서는 그게 넷플릭스라는 제국을 만드는 4개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나 IT 부자야, 나 진짜 콘텐츠 왕국이야 했던 디즈니마저도 뜨거 하면서 지금 물러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제국,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는 옛날 도로, 전차 이런 걸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예. 도로를 깔면서. 네. 근데 현대의 이제 디지털 제국이라는 이런 4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거는 물리적인 제국이 아니에요.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제국을 만들려고 하면은 각기 다른 나라에 있는 환경에 가장 최적화한 디지털 기술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넷플릭스였던 거고 그게 이제 넷플릭스가 디즈니나 다른 데서 IP를 끊어도 다른 나라에서 컨텐츠를 수급해서 전 세계에 한꺼번에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까 중간에 그 4개 기둥 설명해 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네. 클라우드 기술, 네. 그다음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그 개발 방식, 네. 예, 다 모듈로 쪼개서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어댑티브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각기 다른 나라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제 스트리밍이나 뭐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술. 포맷이 120까지 된다 그래요. 그 같은 만약에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면은 그 포맷을 120까지로 저장을 해가지고 저사양 버전, 고사양 버전 막 해서 서로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나라별로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나라의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다 디지털 기술이고 인식을 딱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보내줘 했는데 그 사람의 기기가 삼성 옛날 구형폰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속도가 뭐 100메가바이트 이하다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치지 않게 이제 끊어지지 않게 보내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기술. 데이터 활용 기술은 결국 인공지능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부 보따리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제 사진이 있네요. 이게 포토카드인데 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또 새해 인사 카드와 함께 강의를 어떻게 시청하시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고급 다이어리 이렇게 또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이어리와 투자 노트 적을 수 있게끔 특별히 제작한 펜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든 투자 기록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의 투자 원칙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나는 어떠한 목표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할 건지, 그 다음 뒤로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Why, How, What 순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산업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24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투자 노트가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빈쌤의 행투학개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저의 실질적인 강의를 기반한 교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꺼내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빈쌤의 공부 보따리가 교재, 노트, 그 다음에 포토카드, 펜,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한아름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신 분들께는 딱 이렇게 보따리로 갈 거니까요. 구매하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